이 S자 곡정의 두 번째, 세 번째 변곡점 중에 메모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두 번째 변곡점은 이미 몇 년 전에 지났더라고요. 세 번째 변곡점은 아직 안 왔어요. 정확하게 세 번째 변곡점이 몇 년도다라는 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이도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산업이라는 것들은. 앞서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LCD나 스마트폰 같은 성장 곡선하고 같이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서 판단했을 때의 메모리 시장이 이제 세 번째 변곡점,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지는 변곡점 도착할 때까지 10년이 채 안 남았다.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10년 후에도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대 패권 전쟁에서 일단 물 건너 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단순한 하청 부품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아닌 거죠.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군가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하면 또 하이닉스 안 여쭤볼 수 없는데, 하이닉스 어쨌든 역대급 실적 냈는데, 하이닉스 올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 엔비디아가 그런 방향이라면 사실 하이닉스는 동조화되는 현상이 좀 있을 텐데. 엔비디아하고 상당히 작년에는 거의 100% 동조화가 됐다고 보고해지고 있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균열이 생기는 모습들이 보여지긴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작년에는 AI 하면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던 시점인데, 이제 올해는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냉철함이 장착될 만한 시점이 된 거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광풍이 열 때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올해는 2년 차쯤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지까지 나눴던 얘기들, AI 시장의 미래, 엔비디아는 계속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이닉스, HBM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밀접하게. 그렇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사이클과 하이닉스의 실적 사이클은 일단 분리해서 봐야 된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올해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여전히 좋을 것 같다. 연말까지 계속 HBM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주가는 충분히 다 반영됐느냐, 올해 실적까지. 제가 볼 때 많이 조정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 좋을 게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 주가 시점은. 지금 20만 원 초반대 형성되고 있는데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뭐 내년 얘기는 현재로서는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AI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지금 전문가 사이에서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 시점은 충분히 아직은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반대편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이 잇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 위기설 이야기 이제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제 위기인가요? 위기는 맞죠. 위기는 이미 작년에 다 위기라는 얘기를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의 위기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지금 바로 얘기를 나눴던 HBM에서 경쟁사 대비의 지금 퍼포먼스가 뒤져지고 있다는 거. 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물론 삼성전자가 HBM을 지금도 많이 팔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고객들한테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30%, 40% 나오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경쟁사 대비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들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첫 번째 위기인 거고, 또 하나 사실 연관된 거긴 한데, D램 5세대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에서. D램 5세대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언론에 얘기하기로는 1B라는 약자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나노로 하면 아마 13나노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건데, 13, 14 요 사이 정도? 여기에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양산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에는 5세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5세대 D램의 양산에서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4세대 D램으로 HDM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4세대, 5세대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일단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 보통 뭐 이렇게 공정 미세화라는 말을 쓰니까, 공정 미세화가 덜 됐다는 얘기는 회로 선폭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쟁사 대비. 그렇게 되면은 전력 소모가 커지고 속도는 좀 느려지고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조금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가장 고성능 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HBM도 가장 최고 성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쟁사보다 한 세대 뒤진 D램으로 꾸몄으니, 비교를 상대적으로 해본, 만약에 하이닉스 제품, 마이크론 제품이 없으면 오케이 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만큼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얘네만큼은 나와줘야지 내가 믿고 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고객들은 다 오케이 했는데도 엔비디아는 지금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퀄이 안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두 번째, 결국에는 D램에 문제가 있다. 궁극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파운드리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텔도 마찬가지지만, 파운드리 부분은 근데 올해 안에 해결되기 힘든 거죠. 그 부분은. D램 설계는 HBM은 제가 볼 때는 전력을 집중하면 1년 안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파운더리는 조금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거기다 지금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디램 문제가 해결 먼저 되고 나서 파운더리를 신경 쓰겠다라는 게 지금 전략이잖아요. 그다음에 DS 부문장님께도 그렇게 얘기해서 파운더리 쪽 투자를 좀 줄이고 역량을 조금 덜 보내겠다라고 이미 어나운스를 했어요. 총력을 해도 잘 안 됐었는데 조금 힘을 빼겠다는 얘기니까 파운더리 정상화는 제가 볼 때는 디램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위기인데 하필이면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터졌다라는 게 주가가 한때 49,000원이 내려가기도 했었던 것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HBM이 어쨌든 여전히 공급 승인은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올해 그걸 받는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SK하이닉스 그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건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서 같이 가는 건데 지금 공급 승인을 받아도 엔비디아가 못 치고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작년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것처럼 치고 올라가기에는 이미 메인인 엔비디아가 그런 방향이 아니니까 반등도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일리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묻지마 투자의 시기였다. 말씀한 대로 맞죠. 올해는 냉철한 투자의 시기이다. 냉철한 투자의 시기에는 무조건 콜테스가 통과했다고 주가가 확 올라가기 힘든 게 맞습니다. 만약에 작년 5월에 통과했다 그러면 충분히 반영되고 7만원, 8만원 그냥 쉽게 올라왔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게 해소된다 해봤자 이미 늦었잖아. 남들은 지금 차세대 준비하고 있는 데가 돼버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4세대, 5세대는 콜테스트 통과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 경쟁사도 양산하지 못하는 6세대. HBM4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경쟁사와 같은 시점에 콜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온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파운드리에서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 파운드리 산업에서 향후 경쟁 구도 좀 어떻게 보시고 여전히 뭐 TSMC랑 비교할 수는 없는 수준의 2등인 거겠죠? 우리가 보통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넘사벽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넘사벽이 아니라 넘사벽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확률이 낮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고객들이 일단 TSMC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다. 이거를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라피더스가 그 틈새 공략을 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말 그대로 틈새밖에는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TSMC가 공략이 새로 계속 짓고는 있잖아요. 미국에도 공장을 뭐 3개, 4개, 5개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시차가 있어요. 2, 3년 정도 걸릴 건데 그때까지는 TSMC의 생산량, 공급량이라는 건 제한돼 있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여전히 TSMC 물량을 사고 싶은데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표 받고. 이런 상황에서 TSMC 위상이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죠. 맛집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옆에 경쟁 카페가 많이 생겼어. 근데 얘네는 대기표가 없어. 얘는 대기표가 150번이야.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옆에 애들이 팔이 날리는 거죠. 현재 파운더리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술적 문제나 여러 가지 해결된다 하더라도 TSMC의 사실 아성에 도전하기는 현재는 쉽진 않다. 단기간에 어렵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도 초반에 굉장히 파운더리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아픈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는 희망이 있다는 걸 또 제가 또 짚고 넘어갔는데 그 얘기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아시아 국가들보다 다르게 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죠? 자국 기업이라고 봐주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미국 기업인데 여지없이 문제가 독과점 이슈가 생기면 다 공정거래 조사 들어가고 천문학적인 과지감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 분리 명령 내리거나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미국 기업한테도 하는데 대만 기업인 TSMC라고 비켜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3분기에 TSMC의 시장 점유율이 64.9%였습니다. 4분기 점유율이 조만간 나올 건데요. 더 높아졌을 확률이 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올해 안에 70%가 되는 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시장에서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 70%인데 유럽과 미국에서 독과점 이슈를 제기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냥 열이면 열 독과점 이슈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TSMC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지금 그분의 문제가 생기게 생각하면 분명히 그 2인자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 시점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도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준비를 잘 해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바로 시장 점유율이 확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가능성 잠재력이 인텔, 라피더스 저는 다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그 수혜를 누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세 기업 중에 한 기업은 아마도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국 파운드리가 팹리스와 다르게 이제 제조인 거잖아요. 제조업이죠. 파운드리 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건가요? 제조업인데 제조업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제조업이었으면 삼성전자가 잘했을 것 같아요. 파운더리도. 그런데 D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거는 반도체 제조업이 맞고요. TSMC 강릉 파운더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반도체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하고 많이 틀린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마인드 자체가 틀려야 되고 조직 구성도 달라야 되고요. 모든 게 완전히 새로운 산업인데 제품이 반도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은 다른 산업이다. 산업 자체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더리가 삼성전자한테 그게 쉽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인데 너는 제조업인데 내가 왜 너한테 마음을 줘? 좀 예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잘할 것 같았는데도 쉽게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게 고객하고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쉽게 잘 안 바꾸거든요. 거래처들을. 거래처가 새로 신생업체가 생겼는데 더 싸. 하기로는 내가 더 잘 만든다고 기술적인 뭐 수치를 가지고 막 보여줘요. 내가 좀 더 우세해. 나는 1.5나노도 할 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 너 잘해. 그렇다고 물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감은.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돼서 그래서 파운더리는 반도체 제조업이라 반도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서비스업은 대대적으로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과거에 거래했던 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접근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개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HBM이랑 D램과 파운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HBM과 파운드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D램 부분에서 D램과 낸드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보시고 삼성전자는 여기서는 좀 기회가 있나요? 기회가 있다기보다는 한국 기업 전체적으로 사실은 중국이 쫓아오는 것들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뭔가 눈에 띄는 퍼포먼스들,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뭐 언론에서라든지 심지어는 반도체 기업에서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높은 경영층에서도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중국 기업들의 가까이 오는 건 막을 수 없다. 물론 미국이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로 견제해주고 있으니까 시간을 벌어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책에 부제가 있잖아요. 이 부제를 보고 괜히 섬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년 한국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섬뜩하잖아요. 왜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그거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메모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10년 후가 되면 메모리 시장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책에 메모리 산업이 종말이 다가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이제 한 섹터의 제목이기도 한데 반도체에서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제 메모리 위주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메모리 산업을 굉장히 장기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수십 년의 시차를 놓고 비트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비트의 증가, 수요 곡선을 이제 그려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IT 산업은 비슷한 성장 곡선을 그려요. 이렇게 보면은 S자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성장하지 않는 곡선을 가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구역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변곡점이 나타나죠. 보통 우리가 테이크오프, 이륙 시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동안은 점점 성장률이 가팔라지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곡선은 S자니까 이렇게 눕기 시작하잖아요. 눕는 게 여전히 성장하는데 S에서도 미묘하게 보면은 기울기의 변화가 점점 커지다 점점 낮아지는 영역이 생기죠. 변곡점이 나타나는데 요 변곡점이 이제 두 번째 변곡점인 거고요. 여기를 지나면 이제 메모리 시장 수요가 계속 성장은 여전히 하지만 증가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점차 빠르게. 그러다가 그 다음 변곡점은 거의 플랫하는 거, 성장을 못하는 거죠. 수요가. 요게 이제 세 번째 변곡점인데 그러면 결국엔 이 S자 곡정의 두 번째, 세 번째 변곡점 중에 메모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궁금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두 번째 변곡점은 이미 몇 년 전에 지났더라고요. 지났고 세 번째 변곡점은 아직 안 왔어요. 그 중간에 있는데 정확하게 세 번째 변곡점이 몇 년도다라는 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이에도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산업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시계열의 데이터들과 앞서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LCD나 스마트폰 같은 성장 곡선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보면서 판단했을 때의 메모리 시장이 이제 세 번째 변곡점,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지는 변곡점 도착할 때까지 10년이 채 안 남았다. 그래서 10년 후라는 시점이 등장을 한 거고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여전히 10년 후에도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단 패권 전쟁에서 일단 물 건너 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단순한 하청 부품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아닌 거죠.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군가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크질 않으니까. 완전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럼 한국 기업이 사라지는 기업이 될 것인지, 여전히 10년 돼도 살아남아있는 생존 기업이 될 것인지는 남은 10년 동안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였었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가 이 책에서는 이런 게 우리의 취약점이니 한 5가지 정도를 했고, 변화와 전략을 추구하면 1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4가지 정도의 전략을 한번 나름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보신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하는 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대형주니까요. 올해만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주가는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IT주가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묻지마 투자했던 시기예요. 나스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IT 기업들은 금리가 낮을 때 상승해요, 주가가.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시기였어요, 금리가. 미국 금리가 5.5%. 근데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품인 거죠. 금리가 빠르게 하락이 되면은 거품이 이제 실체가 되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국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잖아요.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보면은 거품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묻지마 투자했으니까 거품이 있어도 주가가 상승했는데, 올해는 선별 투자로 갈 텐데 거품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 라면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이제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가는 기업만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시장에서도. 그 얘기는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이라면 한 기업이나 두 기업만 주가가 올라가고 다른 기업들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중하게 대상을 좁혀야 된다. 그게 만약에 너무 이미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럼 대안으로 아무거나 투자하면 작년에는 통했지만 올해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기다려라. 꼭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지금 비싸면 분명히 싸질 때가 또 생겨요. 만약 올라갈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요 정도면 싸다라는 때 사는 게 좋지, 종목을 다른 거로 자꾸 우리가 쇼핑하려고 하면 올해는 물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AI 반도체 수혜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좀 어떤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올해까지 좋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딱히 우리가 수혜가 독점적으로 하는 기업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소재 의존도가 일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면 일본의 소재 업체가 더 매출이나 이익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이제 그 HBM 관련된 쪽의 섹터의 장비들인데, 근데 장비들 중에서도 올해는 설비 투자가 작년에 위축됐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 설비 투자가 조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커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섹터별로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리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 가장 저명한 셈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올해 섹터별로 어느 쪽의 장비 시장 성향이 높을까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규모를 보면은 전공정 장비 시장이 훨씬 커요. 거의 80~90%인데, 전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증착하고 세정하고 뭐 에칭하고 식각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쪽은 규모는 크지만 올해 성장률은 한 자릿수 정도 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테스트 장비나 패키지 장비 쪽, HBM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2배 이상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보는 게 아마 패키지 쪽인 것 같고, 패키지보다 조금 낮지만 전공정 장비보다는 훨씬 높은 게 이제 테스트 장비.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이미 테스트 장비나 패키지 장비 중에 삼성 하이닉스의 납품을 시작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주가를 많이 올랐지만 그 기업들이 오르는 거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수주를 했다는 얘기고, 그런 기업들은 검색해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기업을 안 말씀드려도 어디 뭐 사업보고서 다 뜨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 수주했다 뭐 계약했다 다 뜨기 때문에, 테스트와 패키지 장비 중에서 확실하게 일감을 수주하기 시작했고, 올해도 많은 수주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2~3개로 좁힐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기업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는 게 분명한데 노리고 있다가 조금 싸졌을 때 그 기업을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소부장 쪽에서는 확률이 좀 높은 투자 전략 같습니다. 자,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에서 또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올해 한국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 분야는 좀 어떨까요? 우리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 1월 달에 이미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라고 무역협회에서 발표를 해서 올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한국의 수출에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이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전인대하고 미중 영수회담.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를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거라는 게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순간에 반전시킬 수 있는 게 미중 정상회담이거든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일기 때. 뭔가 어마하게 협박을 하다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상대가 매력적인 딜을 제시해 오면은 그 떡이 크면 순식간에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정치든 경제이든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몇 차례 열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시진핑이 어떤 선물 보따리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늦어도 4월 중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정상회담의 선물 보따리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의 스탠스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딜이 깨진다. 그래서 고관세가 되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다행히 추가적인 관세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가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하반기 되면은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좀 다운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성장률이 높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 책을 내신 박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과 돌파구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이 잘하고 있는데 메모리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시장은 10년 후가 되면은 성장을 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빠르게 지금 여전히 미래에도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섹터 쪽에 우리가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하고 있는 GPU 같은 거는 로직 IC 분야인데 그쪽의 성장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P나 CPU 같은 것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그쪽도 여전히 시장 비중이 상당히 높은 쪽인데 그다음 미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특히 자율주행차 로봇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게 되는 반도체 분야가 뭐냐면은 광학 센서 아날로그 반도체예요. 시장 규모는 메모리나 로직보다 작지만 이 분야는 미래에 점점 더 곽강을 받고 한동안은 이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분야라 해서 한국 기업들이 그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이 지금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점점 패권이 이동돼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 봤을 때에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하드웨어에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설계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적인 지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 인력의 양성을 맡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대학교가 되겠죠. 이쪽에서도 사실은 설계 담당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학과라든지 코스 같은 것들이 지금 열려야 되는 건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국이 지금 취약한 거는 소부장 자립도가 약하다는 게 여전히 문제로 좀 취약점을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50% 정도 국산화율 장비는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한 5, 6년 전이나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들은 반드시 빠르게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럼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산업이든 개인이든 정확하게 내가 어떤 문제에 빠뜨려져 있는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해결책이든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그걸 할 수 없는 뭐 구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굉장히 있지만 모든 문제도 알고 있고 해결책이 있어도 아마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한국의 수준은 그 문제와 해결책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상황인가요? 반도체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돌파구도 저는 결국에는 설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적으로 미세공정의 한계가 지금 거의 다다랐다고 보고 있고요. D램도 그렇고 로직 디바이스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인력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최근에 반도체학과 만드는 게 많은 인기였었잖아요. 추세였었고. 근데 반도체학과에서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볼 때는 기업 입장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미래의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일단 우리 공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정과 설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에서 그럼 어떤 인재가 필요한 거냐? 누가 있어야지 우리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이미 D램에서 지금 12나노, 13나노인데 이게 10나노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로직이 현재 3나노인지 2나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공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은 엔지니어링 영역이 아닐 것 같아요. 사이언스 영역일 것 같아요. 물리화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반도체 학과에서는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사이언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박사급 고급 인력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돼요. 대신에 물리화학 쪽에 노벨상을 받을 혹은 근접할 정도의 실력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영입하면 반도체에 와서 반도체를 모르지만 반도체를 이해하는데 1년이면 충분해요. 그 회사에 입사하면. 저의 경험이 그랬었고. 근데 그걸 굳이 4년, 10년을 반도체를 한 사람을 영입해봤자 오히려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반도체라는 평균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사이언스 영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기초과학에서 상당한 수준이 높은 박학사 인재들 와서 반도체에 대해서 레슨을 해주면 돼요. 이해를 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 해결 공격적이 되고 설계 같은 경우 지금 어려움이 국내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엄청난 S급 인재들은 한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우리가 미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 영입을 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뭐 스탠포드, MIT 졸업한 친구들이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죠. 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뭐 정주 여건, 언어 뭐 여러 가지 요즘 케이팝 때문에 좀 올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설계는 어차피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링 하는 건데 작업하는 건데 한국에 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설계 전문법인 만들어 놓고 글로 출근시키면 되거든요. 요즘은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설계 인력들이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설계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면 되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실시간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굳이 한국으로 그 인력들을 안 불러도 되니까 훨씬 지금 우리가 영입하기 어려운 S급 설계 인력들을 영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늘 박사님과 긴 시간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 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김작가TV 처음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김작가TV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출연하게 되긴 했지만 좋은 그러니까 인사이트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제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들 오실 텐데 기왕이면은 또 제 책도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은 앞부분에 대해 기초적인 것들의 용어 설명들이 많이 되어 있고 뒤에는 지금 얘기했던 미래의 한국 반도체 생존 전략들도 있기 때문에 책 소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나왔으니까 제 책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반도체 이슈가 생기면 박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만남의 손님은 젠스낭 옷을 입은 이주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